안녕하세요. 박상호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6년 세무사 1차 시험 대비해서 선택법에 관련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입문 강의라고 하는데 일단 개관할 거고요. 선택법 개관할 거고, 여러분이 어떤 선택법을 선택하시는지, 선택법은 항상 선택부터가 되게 고민이 되는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뭘 선택하셔야 되는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간단하게 제가 담당하고 있는 행정소송법과 민법을 간단하게만 개관을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시험을 한번 봐볼까요? 우리 세무사 1차 시험과 선택 과목, 1차 시험 과목은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차 시험은요, 일단 2교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교시와 2교시, 그리고 1교시에는 재정학, 그리고 세법이 있고요. 2교시에는 회계학이 있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있죠. 상법은 제가 담당하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기 때문에 상법은 일단 제외하고 민법과 행정소송법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법도 코멘트를 한번 하면, 상법 선택하시는 분들은 아마 회계사와 같이 준비하신다면 당연히 상법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선택하시면 안 돼요. 그냥 당연히 상법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고, 선택법 세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가장 기준이 되는 그 기준이 뭘까요? 시간을 적게 투자했을 때 합격권의 점수를 획득하는 것, 첫 번째. 아니면 동일한 시간을 투자했으면 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과목이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만약에 대학교를 다녔다, 학부에서 법학 수업을 들은 적이 있다, 그런데 이 세 과목 중에 어떤 하나를 접해본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걸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 번은 들어봤던 거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듣긴 들었어, 근데 진짜 하나도 모르겠고 나는 그냥 아예 그냥 생 노베이스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냥 행소법 하시면 됩니다. 뭐 모든 사람한테 다 다 그렇게 적용이 되나요? 당연히 모든 사람은 아니겠지만 웬만하면 지금 행정소송법이 60%가 넘었거든요. 선택 비율이. 제가 이따가 통계를 보여드릴 건데, 그렇게 많이 선택하는 이유가 틀림없이 있어요.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다 하면 행정소송법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시간을 한번 봅시다. 시험 시간은 80분입니다. 그리고 과목별 40문항씩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두 과목이니까 80문제잖아요. 그쵸? 80문항. 그런데 80분이네. 오, 깔끔하네요. 그쵸? 아하, 1분에 한 문제. 안 되죠. 아닙니다. 그렇게 푸는 거 아니에요. 1차 시험. 재정학과 선택 과목에서 점수를 팍팍 올리셔야 됩니다. 게다가 시간 절약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맞아요. 재정학과 선택 과목, 보통 재정학은 20분 좀 넘게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요. 25분에서 거의 30분까지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선택 과목은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선택 과목은요, 25분 안에 푸셔야 되고요. 25분 안에 푸셔야 되면서 80점 이상, 이게 최저 기준입니다. 그리고 권고 기준은 이걸 20분 안쪽으로 끊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85점 이상을 획득하는 걸, 이걸 목표로 합니다.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어요. 제가 제 자랑? 같지만 합격수기 이번에 합격하신 분들이 좀 올려주시거든요. 그러면 18분에 92.5점 찍었습니다. 뭐 이런 분들 계십니다. 올해처럼만 시험이 나와주면 민법, 행소법 다 그 정도 가능해요. 20분 안에 끊으면서 85점 이상 획득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그 해의 난이도에 따라서, 선택 과목 난이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변동은 있지만 그래도 최저 기준을 맞추는 건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절대로 한 문제당 1분 아니에요. 재정학과 선택 과목은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1차 시험은 세법과 회계가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시험뿐 아니고 우리 시험에서 세법과 회계학은 2차 시험에도 있는 과목이잖아요. 그런데 재정학과 선택 과목은 1차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과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회법과 세계에 힘을 많이 쏟으셔야 돼요. 1차 준비하실 때부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시험 합격은 재정학과 선택법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학과 선택 과목을 언제부터 힘을 많이 들이셔야 되는지, 날이 추워지고 해가 바뀌면 그때부터 많이 이제 투입을 하시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 시간을 너무 많이 안 쓰시면 또 안 돼요. 원래 시험은 간당간당하게 붙는 것보다 어느 정도 조금은 여유롭게 붙어놔야, 그래야지 채점, 가채점 해보시고 딱 40점이 딱 찍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두 문제는 더 맞아놓는 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어디에서? 회계세법에서. 재정학과 선택 과목은 당연히 많이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4488 뭐 이런 전략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좀
변종으로 5577 전략 이런 건 어떨까? 한번 회계세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가장 적게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선택 과목에는 특별히 아시겠죠? 그리고 뭘 선택해야 되는지 한번 비율을 봅시다. 어떻게 흘러왔는지. 2025년 행정소송법 옆에 화살표 보면 증감수 보이죠? 늘어났어요.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계속 이게 다 보이는군요. 이게 너무 진해가지고. 계속 늘어났죠. 지금 24년에도 늘어났고 23년에도 늘어났고 23년에서 24년으로 늘어나는 게 엄청 드라마틱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7,600명이었는데 11,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때 인원이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요. 지금 공무원 시장이 많이 죽으면서 갑자기 자격증이 많이 뜨고 있죠. 2022년에도 전년도 대비해서 늘어났고 2021년도 2020년 자료로 따지면 더 전년 대비해서 늘어났어요. 응시자 비율 50% 쭉 넘고 있습니다. 계속 응시자 비율 50% 쭉쭉 넘고 있다가 작년에 60% 넘었고요. 작년에 문제가 그렇게 많이 녹록하지는 않았거든요. 조금 까다로웠다는 평인데 그런데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원래 어려웠으면 그 다음 해에는 행소법 어렵네 이제 다른 거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좀 줄어들기도 하거든요. 그게 언제 깨졌냐면 21년도에 깨졌어요. 21년도에 엄청 어려웠단 말이에요. 21년도에 제일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22년도에 웬만하면 응시 비율이 좀 떨어지겠다 했는데 거의 유지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알고 계세요. 행소법 해야 된다. 잘 모르면 그냥 행소법 해야 된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십니다. 과락률 한번 볼까요? 21년도에 엄청 높았어요. 28%. 엄청 높았다고요? 4년도 28%고 25년도 27%인데요. 비슷한 거 아닌가요? 이게 과거에 비해서 올라간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 이 전까지만 해도 10%대를 계속 유지했어요. 그러다가 18% 이러다가 21년도 28% 찍으면서 갑자기 너무 어려워졌는데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22년도 보세요. 작년에 너무 어렵게 냈구나. 이번에 좀 쉽게 내야겠다. 그러니까 퐁당퐁당 계속 반복했단 말이에요. 짝수에 쉽고 홀수에 어렵고 이런 식으로 좀 반복이 되다가 23년도에 어려웠죠. 그래서 다들 예상을 했죠. 24년도에 똑같이 쉬워질 거다. 짝수에니까. 근데 그거를 뒤통수를 치면서 28%가 나오게 됐죠. 과락률이. 이것도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많이 어렵진 않았어요. 실제로. 10년간 기출 문제 잘 분석하고 갔으면 많이 어렵지 않게 80점 이상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가 얘기하잖아. 과락률 높다고. 왜냐하면 신규 유입생이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좀 죄송하긴 한데 선생님 여러분들 공부 너무 대충 하시는 거 아닙니까? 최근 10년간 기출문제도 제대로 분석 안 하고 시험장 가시는 거예요? 안 돼요. 그거는 최소한 그건 하셔야죠. 최소한 그것만 하고 가면 높은 점수 맞는 게 너무나 자명한데 왜 그걸 못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웬만하면 그것만 하시면 그냥 선택법은 무리 없이 합격권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에 집중해서 물론 수업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행소법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 잘 모르시겠으면 행소법을 선택하셔라. 민법, 제가 민법도 담당하잖아요. 민법은 그러면 메리트가 뭐가 있어요? 민법은요, 보통 행소법에 비해서 과락률이 낮습니다. 보통은 낮아요. 민법은 과락률이 낮아? 근데 왜 많이 선택 안 하지? 왜냐면 일단 양이 많거든요. 행소법에 최소한 1.5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리고 문제가 어려워지면 민법은 정말 한없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법조문이 행소법은 46개고 민법은 184개란 말이에요. 물론 몇 조에 몇 이런 거 따지면 184개 이상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단순히 계산해봐도 한 4배 가까이 되잖아요. 곱하기 4 딱 맞네? 그죠? 4배 되잖아요. 근데 더 많아요. 왜냐면은 중간에 몇 조의 몇 조의 몇 이런 게 들어가서 더 많긴 합니다. 어쨌든 조문의 개수가 4배가 더 많잖아요. 상법은 거의 10배 넘게 많죠. 그래가지고 상법은 일단 제외하고 행소법과 민법만 보면 법조문이 이렇게 4배 넘게 많으면 공부하는 양도 4배가 많은 거 아니야? 그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법조문이 많으면 법조문을 그대로 내는 문제가 더 많이 출제될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법조문이 나오는 문제는 쉬운 문제입니다. 판례가 어려운 문제예요. 판례는 어렵게 만들면 얼마든지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소법은 아무래도 판례의 비율이 높습니다. 판례의 비율이 높은 반면 민법은
행소법에 비해서는 판례 비중이 좀 낮다. 그래서 과락률이 전통적으로 좀 낮게 행소법보다 낮게 나오는 이유가 물론 이때는 높긴 했네요. 낮게 나오는 이유가 올해도 생각하시면 확실히 낮죠. 행소법보다 신규 뉴비들이 여기로 가기 때문인 것도 있고 게다가 민법은 행소법보다 조금 더 양은 많지만 이제 깊이는 좀 얇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원하십니까? 민법도 한번 해볼 만하다. 민법 재미가 행소법과 민법 뭐가 더 재밌어요라고 물어보시면 둘 다 재미없겠죠. 네. 공부하는데 수험으로 공부하는데 뭐가 재밌겠습니까? 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그래도 행소법이 조금 더 낫긴 나은 것 같긴 하다. 민법은 정의 학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정의. 저스티스 말고요. 데피니션. 그래서 뭔가 정의가 되게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떤 용어의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서 재미가 좀 많이 없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흐르고 있다. 잘 모르겠으면 행소법 선택하셔라. 하지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좀 생각하신다면 민법도 나쁜 선택지는 아니다. 그리고요. 내가 들어봤을 때 이거 진짜 재밌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그거 하시면 돼요. 그거 하시면 돼요. 그게 상법이라도 그거 하시면 됩니다. 상법은 아까 말씀드렸죠. 법조문의 개수가 훨씬 많다고. 그럼에도 보세요. 과락률 낮게 유지되는 거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얇게 나오는 거예요. 대신 법조문이 무지막지하게 많아서 그렇지. 그래서 행소법은 법조문이 적지만 판례를 좀 까다롭게 나오게 하면 얼마든지 어려워질 수 있다. 민법은 판례 까다롭게 만들면 행소법보다 비교도 안 되게 어려운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잘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나와도 그런 건 버릴 거예요. 그냥 평균적으로 살펴보면 행소법보다 민법이 좀 더 조문이 등장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은 조금 난이도는 조금 낮은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까요? 양 가장 적고요. 얘가 중이고 얘가 엄청 많죠. 난이도 생각해 보면 얘가 어려워지면 엄청 어려워질 수 있고 민법이 중이고 반대로 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물론 언제나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대략적으로 그렇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소법을 선택하는 수험생이 증가하는 이유, 민법, 상법에 비해 적은 조문 개수로 공부할 분량이 적다가 되고요. 그리고 같은 시간을 들여서 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하거나 적은 시간을 투자하여 합격권의 점수를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두 개가 목적 아닙니까? 그죠? 민법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출제되는 조문의 비중이 행소법보다 높아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가장 적은 수험생들이 이건 약간 이제 전략적인 건데 가장 적은 수험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이란 말입니다. 우리 출제위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 세 가지 선택 과목의 비중이 좀 적절하게 유지됐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민법 왜 이렇게 많이 선택 안 하는 거야? 학생들이 어려워해서 좀 쉽게 내자. 양이 많다고. 이런 것도 고려가 좀 됩니다. 물론 그게 까일 때도 있어요. 틀릴 때도 있어요. 언제입니까? 그때가. 이때잖아요. 23년도. 31% 너무 심했죠. 그죠? 너무 심했어요. 이때 문제 되게 어렵거든요. 민법은 모든 법의 근본은 헌법이 아니에요. 민법입니다. 민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원시 시대부터 살다가 첫 번째로 뭘 했냐면 뭔가 교환을 하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법이 민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법은 제3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민법은 제3법. 민법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뭐가 생겼을까요? 갑자기 제가 쟤를 때렸어. 훔쳤어. 어떻게 할 거야? 형법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뭘 합니까? 공동체를 구성하게 되죠. 그 다음에 뭐가 생기게 되는 거죠? 헌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행정법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법의 근원은 민법입니다. 헌법이 아니에요. 물론 최상위법이 헌법인 건 맞지만 그 법의 역사로 보면 민법이 가장 오래된 법이란 말입니다. 역사가 그만큼 깊다는 거는 관련된 사건이 그만큼 훨씬 많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그 관련된 사건이 난이도가 어려운 사건들도 되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에는 어려운 판례도 당연히 다수 존재한다. 이게 언제 터지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니까요. 하이 리턴에만 이제 방점을 주시지 마시고 하이 리스크도 있다 확실히. 하지만 하이 리턴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셔서 나한테 맞는 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눌렀을 때마다 이게 커지는 걸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됐다. 네. 자, 갑시다. 제가 아직 여기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민법의 장점. 그래서 이 전략적으로 봤을 때 가장 적은 수험생들을 선택하는 과목이므로 쉽게 출제될 가능성이 좀 높다. 선택 과목 준비해 봅시다. 어떻게 준비할까요? 원래 공부 방법은요, 100명의 수험생이 있으면 100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객관식 법학에서 어느 정도 진리로 통용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게 뭐냐면요. 첫 번째, 기출문제에 대한 중요성이죠. 기출문제가 많이 쌓여 있으면 그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공부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너무 상투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해와 암기 아닙니까? 모든 공부는 이해를 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한다. 근데 경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암기거든요, 세상에서. 저도 수험생인 적이 있었고 저는 외우는 걸 진짜 엄청나게 많이 싫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외워야 돼, 내일 모레 시험이야 라고 하면 그때부터 스트레스 엄청 받으면서 딴 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공부 시작은 안 하고 아씨 언제 하지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막 그런 스타일이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외우는 거를 되게 싫어했기 때문에 외우는 걸 최대한 안 하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되게 많이 생각을 했고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방법이 있냐고요? 암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는 일단 이해하는 공부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해를 해놓고 그리고 반복을 해서 암기를 좀 뚫는 겁니다. 내가 오늘 1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외워야 돼. 외우고 외워보고 덮고 떠올려보고 안 떠오르네 고통받고 또 외워. 이게 너무 싫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이해는 해놨어. 그러면 계속 보는 겁니다. 회독수를 늘린다고 하죠. 객관식 법학에서 법학 과목의 공부 특성 가장 효율적인 건 회독수 늘리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돼도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가고 그 다음에 그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 이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해는 시켜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반복은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면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도 중요 부분은 제가 계속 반복도 해드립니다. 이거는 약간 호불호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호가 더 많은 것 같아서 저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법학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일단 1회독을 할 때는 여기까지 파는 거야. 땅을 파는 거예요. 땅을 파서 여기까지 파는 겁니다. 근데요, 어떤 주제는 그냥 여기까지만 파도 이해가 돼서 완벽히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게 있고요. 어떤 주제는 여기까지 파야지만 이해가 되고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 2번 주제는 여기까지 파야 되는 애였어요. 1회독 했을 때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됐잖아요. 어떻게? 이걸 계속 파고 있으면 파는 속도가 엄청나게 느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파는 동안 나머지는 점점 차.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파는 겁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깊게 파는 거예요. 사실 이런 데는 팔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그냥 한 번씩 쓱 보고 넘어가고 그러면서 장기 기억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회독수를 늘려서 파고 해서 가는 겁니다. 시험 문제에서 이런 거 나오면 넘어가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최대한 커버가 되는 부분까지 얼마나 많이 파느냐, 이 사람이 그냥 합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회독수라는 거예요. 선택법에서, 법학 과목에서. 여러분들은 세법을 공부를 해보셨잖아요. 근데 세법은 약간 정통적인 법학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죠. 계산하고 뭐 이런 게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민법이나 상법이나 행정소송법을 선택하시면서 정통적인 법학을 공부하시게 될 건데 거기서는 이해와 반복입니다. 그래서 암기를 좀 돌파하기 위해서 반복을 통해서 암기를 조금 줄여보자라는 저는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 위주로 공부하는 건 재미있으실 거예요. 제 기본 강의 들으시면 그냥 이것만 듣고 시험 보러 가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도 드실 거예요. 아마도. 근데 까먹습니다. 법학의 또 엄청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휘발성이 되게 강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두 달 안 보면 공부할 때는 그냥 재밌다라는 말 좀 위험하긴 한데 재밌다고 해주시는 분들 좀 계셔가지고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지만 한두 달 안 보고 그냥 지나가면 바로 기억에서 사라지거든요. 휘발성이 되게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해줘야 돼요. 반복을 할 때마다 이해를 하면 이해를 다시 하고 다시 하는 건 진짜 되게 큰 시간 낭비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기 기억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기억이 희미해질 때쯤에 계속 봐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해 위주로만 공부하면 복습 시간 길어지고요. 수험 기간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미진하더라도 넘어가서 이렇게 계속 파는 거 아시겠죠? 회독수를 늘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해와 반복 중요합니다.
중요 부분을 위주로 한 반복 또 반복. 제가 뭐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몇 번 반복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점수가 달라집니다. 주제를 몇 가지 한번 살펴볼까요?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계속 나옵니다. 행정소송법의 경우 취소소송의 소송 요건은 세부적인 내용까지 알아야 합니다. 갑자기 내용이 확 들어왔네요. 이거 모르시겠죠? 행정소송법을 한번 봅시다. 우리 시험 과목 중에 선택법 과목 중에 행정소송법이 있죠. 행정소송법을 살펴보면 소송의 종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항고소송. 뭔지 모르시겠지만 그냥 써보는 겁니다. 당사자 소송, 그 다음에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행정소송법이 46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렇다면 항고소송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이렇게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이렇게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외워? 그냥 이거는 저절로 외워지는 겁니다. 나중에 제 장점 중에 하나가 엄청난 반복이기 때문에 뭐 각 잡고 안 외워도 그냥 저절로 외워지는 게 꽤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지금은 당연히 모르시겠죠. 그래서 행정소송의 카테고리 가장 최하위에 있는 소송의 종류들을 살펴보면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 6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취무부, 당민기 이렇게 있습니다. 항당민기라고도 하고 여기를 취무부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뭐 두 문자 따서 외울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알게 되는 거니까. 어쨌든 최하위 카테고리에 있는 소송의 종류를 생각해보면 취무부, 당민기에서 6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6개의 중요도가 모두 다 동일하다면, 만약에 동일하다면 시험에 나오는 걸로 중요도가 동일하다면 46개 조문이 잘 분배가 돼 있겠죠. 맞죠? 그러면은 46을 6으로 나누면 한 7개에서 8개 조문이 이렇게 분배가 되어 있다면 아마 우리 행정소송법에서는 취무부, 당민기를 동등한 중요도로 평가하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맞죠?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아니에요. 우리 행정소송법은 그렇게 규정이 안 돼 있어요. 취소소송에 몰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몰빵하고 있냐면 26개 조문이 취소소송에 가 있어요. 절반이 넘죠. 그래서 우리 행정소송법을 취소소송 위주의 체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험에서도 당연히 취소소송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행정소송법의 경우 취소소송의 소송 요건, 취소소송 여기서 취소소송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애란 말입니다. 우리 시험이 40문제면 30문제가 취소소송에서 나와요. 나머지 무부, 당민기 합쳐서 10문제 나오고 취소소송에서 30문제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취소소송은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겠죠. 지금 그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세부적인 내용까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대상적격, 원고적격, 피고적격 뭐 이런 것들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얘기인지. 소송 요건 뭐 앞으로 계속 보시게 될 거니까 행소법을 하신다면 그 다음에 취소소송 외에 나머지 5가지 소송이 있었죠.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당사자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나머지 5개는 세부적인 내용을 볼 필요가 많이 없습니다. 소송의 의미, 정의, 관련 조문, 준용 규정 등을 중심으로 공부해야 함. 준용 규정이 뭐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26개 조문을 몰빵해놨다 그랬잖아요. 취소소송에다가. 그러면 무효등 확인소송도 다른 소송들 이런 애들도 어쨌든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송들인데 여기 26개를 몰빵을 해놨으니까 나머지 한 3, 4개 무효등 확인소송과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합쳐서 4개인가 조문이 있거든요. 그걸로 이 특정 소송 형태를 전부 다 규율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자. 우리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니까 무효등 확인소송과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에서는 취소소송에 관련된 조문을 가져다 쓰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커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당민기도 우리는 취소소송 중에 이런 규정 가져다 쓸게. 민정소송, 기관소송 가져다 쓸게. 이런 식으로 법이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뭘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 무부에서 무효등 확인소송과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에서 취소소송에 어떤 규정을 가져다 쓰는데 이런 걸 공부하셔야 돼요. 이런 거에는 왜가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왜가 없으면 이해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거를 두 문자 따서 막 외우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나왔습니다. 2025년 기출, 그 문제가 많았던 2025년 기출 한번 봅시다. 72번 보시면 행소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무효 등 확인 소송에 준용되는 것은, 취소소송에 26가지 조문을 몰빵해놨는데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 준용하고 있는 거를 골라봅시다. 자, 봅시다. 여기 보시면 38조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1항을 살펴봅시다. 무효 등 확인 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라는 말, 제9조부터 33조의 규정 중에서 이런 것들을 무효 등 확인 소송에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제가 괄호 안에 써 있는 건 이 조문의 제목이거든요. 원래 법에는 없어요. 근데 제가 넣어놓은 겁니다. 원래 법에는요 9조, 10조, 13조 내지 17조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 괄호 안에 있는 건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9조, 10조, 13조 내지 17조, 내지는, 법에서 내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A 내지 B 하면 A, OR, B잖아요. 근데 법에서 내지는 부터까지입니다. 요즘에는 잘 안 쓰는 말이거든요. 근데 13조 내지 17조면 13, 14, 15, 16, 17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즘 나오는 법들은, 요즘 제정되는 법들은 그냥 13조부터 17조까지라고 씁니다. 근데 행정소송법은 좀 옛날 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지라는 말이 아직 나와 있고 이건 부터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3조 피고적격, 이거 14조, 15조, 16조, 17조 이렇게 써놓은 것 뿐입니다. 법조문의 그 제목들을. 19조 취소소송의 대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22조 내지 26조 있고요. 이것도 내지니까 부터까지인 거 아시겠죠? 29조 내지 31조 있고, 그 다음에 및 33조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이렇게 무효 등 확인 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즉 9조부터 33조까지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취소 소송에 관련된 조문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것 중에서 이런 애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1조랑 12조는 빠져있네? 라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빠진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2항 보시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는 또 이런 것들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37조에 보시면 21조의 규정은 무효 등 확인 소송을 어쩌고 저쩌고로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라고 했으니까 21조의 규정도 무효 등 확인 소송 그리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준용되게 되는 거네요. 맞죠? 72번에서 문제를 이렇게 그냥 너무 뭐라고 표현하죠 이걸? 원초적으로 내버렸어요. 이런 문제 나옵니다, 실제로. 이거 38조 1항을 외우고 있으면 맞히는 거고 안 외우고 있으면 못 맞히는 겁니다. 이거 무슨 왜가 필요해요? 그냥 법에서 그렇게 규정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걸 두 문자를 따서 많이 외우고 있죠. 무효 등 확인 소송에 준용되는 거 찾아봅시다. 17조 있는지 볼까요? 17조 봅시다. 여기 있네요. 준용하네요. 그쵸? 그러니까 17조는 준용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8조 사정 판결. 28조 없네요. 여기. 26조 있고 29조로 건너뛰었으니까 28조 없잖아요. 그럼 사정 판결 안 되겠네요. 32조 소송 비용의 부담. 여기 31조까지 끝났고 그 다음에 33조로 건너뛰었으니까 32조 없네요. 그다음에 21조 보시면 여기 19조 나오고 22조로 갔으니까 21조 없네요. 그 다음 18조 행정심판과의 관계. 행정심판과의 관계 여기 18조 없네요. 그죠? 맞죠? 그러면 1번 인데 이라고 할 것 같은데 이거 중복정답 된 사례거든요. 1번과 4번이 중복정답입니다. 근거가 뭔지 아세요? 여기 37조. 21조도 무효 등 확인 소송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출제위원분께서 38조 1항만 보고 문제를 내신 거예요. 37조를 이제 놓치신 거죠. 그래서 1번과 4번 제가 이 문제 보고 이거 중복정답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올렸었잖아요. 이거 중복정답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의 제기를 제가 하려고 보니까 저는 수험생이 아니어서 이의 제기를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올려드렸고 중복정답으로 인정된 사례죠. 1번과 4번 이렇게 너무나 당연했고, 근데 제가 보니까 3번이었나? 얘를 답으로 찍으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얘를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두 문자를 외우고 있었으면 답이 1번이랑 4번으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뭐지 왜 두 개지? 고민하다가 아마 1번이나 4번 중에 하나를 찍으셨을 거고 어쨌든 정답이 됐습니다. 근데 3번을 찍으시는 분이 좀 있길래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뭔가 두 문자를 알려주시는 분이 계신데 또 다른 선생님이 근데 3번을 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3번을. 그래가지고 어쨌든 3번을 또 찍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3번은 답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너무나 명백하게 여기서 빠져있는 게 확실하니까.
정확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못 배우시면 한 문제 그냥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효 등 확인 소송, 취소 소송 외의 행정 소송들이겠죠. 이런 애들은 뭘 중심으로?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건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해야 된다. 맨날 나오던 거 나오고 어렵지 않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사실 되게 효자 부분이에요, 우리한테. 왜냐하면 40문제 중에 10문제가 등장을 하는데 어렵지 않게 나와요. 맨날 나오던 것만 나오고. 그래서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당연히 다 맞히셔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는 세부적인 내용이 많이 등장한다 그랬잖아요. 틀리면 이런 데서 틀려야 되는 겁니다. 제일 시간도 많이 투자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최근 10년 동안 보지 않았던 판례들도 막 이런 데서 등장하거든요. 그런 거는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틀린다면 그런 데서 틀려야 되는 겁니다. 만점을 맞는 수업을 저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최신 판례, 제가 이번에 마지막 파이널 특강을 하면서 최신 판례가 이번에 좀 중요한 게 나와서 한번 말씀드리긴 할게요 라고 파이널 특강 초반에 한 20분, 30분 정도 할애해서 했는데, 근데 나올까요?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나왔죠? 최신 판례의 중요성 우리 시험에서 크지 않습니다.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고 그냥 안 보고 가셔도 상관없어요. 거의.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3번. 민법은 정의의 학문입니다. 저스티스 말고 데피니션. 세부적인 내용을 먼저 공부해야 되고요. 1회독을 한 후에야 비로소 숲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행소법은 숲 한번 보신 거예요. 그래도 여기서 숲 한번 보신 겁니다. 아, 뭔가 행정소송이라는 게 6가지 소송으로 되어 있구나 라는 거 숲 한번 보여드렸고, 조금 더 들어가서 숲의 또 일부분을 또 보긴 해야 되는데, 개별 나무를 보는 것보다는 일단 숲을 먼저 볼 수 있는 학문이긴 해요. 근데 민법은 그게 안 돼요. 지금 숲 말씀드려봤자 1도 모르실 겁니다. 그냥 제 뽐내기 대회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가지고 1회독은 최소한 한 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숲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기본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전체적인 구조가 잡히고 그 다음에 계속된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민법을 제가 수업을 하면서 좀 많이 신경 쓰는 게,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에 서 계신 겁니다 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드려요. 왜냐하면 개별 판례를 막 설명드리다 보면 그래, 그 내용은 알겠어. 근데 그걸 지금 왜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경우 되게 많죠. 목차의 중요성이라고 하잖아요. 행소법은 그게 생각보다 되게 빨리 잡히는 과목이어서 좀 좋은데, 민법은 그게 잘 안 잡힙니다. 그게 잘 안 잡히고요. 완벽하게 그게 잡히려면 한 10회독 하니까 잡히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그 다음에 10회독을 더 하니까 그 안에 있는 좀 세부적인 내용도 좀 알게 되고, 그래서 민법은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학문인 것 같다. 어려운 학문인 건 맞는 것 같다. 하지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원한다면, 네, 민법도 나쁘지 않다. 올해처럼 시험이 나와준다면 저는 괜찮은데 이거 행소법보다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도 잠깐 해보긴 했어요. 올해 민법은 진짜 조문을 엄청 많이 내시기도 하셨고, 판례도 가장 기본적인 리딩 판례라고 하거든요. 판례가 어떤 법조문이 있고 그 법조문에 대한 해석을 하는 판례가 첫 번째로 나오면 그걸 가장 그 뒤쪽의 판례들을 이끄는 리딩 판례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별로 어렵지 않은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리딩 판례들이 많이 등장을 하면 난이도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조문 나오고 리딩 판례 나오고 그냥 관련된 일반 법리들 정도만 등장하면 뭐 시간도 적게 쓰고 함정도 없으니까 굉장히 빨리 풀 수 있고, 그리고 점수도 고득점 할 수 있고, 이게 그렇더라고요. 네. 어쨌든 올해는 민법이 되게 할만했다. 올해처럼만 나와주면 괜찮을 것 같다. 행소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저는 이거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하거든요.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또 책. 근데 이거는 책은 아니니까. 네. 행소법 이번에 제가 해설 강의 찍으면서, 여러분 작년에는 그냥 일반적인 선택지 서술이더라도 이해를 확실하게 하는 걸 요하는 선택지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 좀 까다로울 수 있겠는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과락률이 그거에 맞춰서 나왔어요. 근데 올해는 그런 선택지가 거의 없었어요. 그냥 대놓고 물어보는 애들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과락률 떨어지겠는데? 많이 떨어지겠는데? 20% 초반까지 떨어질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떨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었어요.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왜가 필요하잖아요. 한 2가지 정도로 생각을 한 게, 첫 번째가 아무래도 계속 신규 이때 확 늘면서 신규 유입생들이 다 행소법을 선택하고 있다. 그만큼 공부가 적게 되신 분들이 행소법을 많이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과락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 첫 번째랑, 두 번째는
너무 공부를 대충 하시는 것 같다. 10년 기출문제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가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10년 기출문제만 하고 가셔도 행정법은 합격권의 점수를 당연히 맞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 이제 반복을 하다 보면 안 보이는 행간의 내용들도 좀 보이고 하거든요. 그래서 10년간 기출문제 가장 기본으로. 제가 뭐 난이도 파악하고 이러면서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나 시험에 붙어야 되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데 라고 물어보시면 공부 방법은 바뀌지 않아요. 그냥 최근 10년간 기출문제를 계속 보면서 그거 그냥 가지고 가는 거예요.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문제가 어려워지면 거기에서 점수가 좀 낮아질 거고 문제가 쉬워지면 거기에서 점수가 좀 더 올라갈 거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나머지는 운에 맡기고 뭐만 우린 최근 10년 기출문제에 얼마나 시간을 많이 투자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은 객관식이죠. 1차 시험 선택법. 객관식의 특성을 좀 살려봅시다. 판례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다양한 판례를 결론 위주로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판례 공부하시다 보면 재밌거든요. 생각보다. 사실관계를 저는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야만 이거에 관련된 이해가 잘 되어서 그때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지? 그래서 결론 어떻게 됐지? 이렇게 됐었어. 라는 게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만 하면 문제가 뭐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을 아셔야 돼요. 임차인 대표의 원고 적격 있지? 딱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임차인 대표회의는 원고 적격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는 건 수업이 아니잖아요. 저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왜를 많이 설명을 드려야지 이해가 잘 될 거니까. 이해까지는 오케이. 하지만 다양한 판례를 결론 위주로 많이 알아두는 건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아시겠죠? 객관식의 특성상 이런 거 많이 필요합니다. 나중에는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이거 대상 적격 있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OX로 딱딱딱 매칭해서 그런 거 쭈루루룩 알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입 아프죠? 최근 10년간 기출문제 공부 방법은 바뀌지 않아요. 내년 난이도는 내년 난이도일 뿐이고 우리는 최근 10년의 기출문제를 위주로 공부하는 거고요. 그럼 두 문자, 제가 또 자랑하는 두 문자. 저는 스토리가 있는 두 문자를 좀 지향합니다. 잘 안 외워지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스토리를 어느 정도 제 마음대로 막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좀 말씀드리기 부끄러운 것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두 문자도 있고 막 그런데 어쨌든 많이 좀 너무 남발까지는 아니지만 최대한 많이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두 문자 알레르기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는 학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수험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점수를 많이 맞고 합격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문자 같은 거, 줄임말 같은 거 이런 거 너무 알레르기 가지지 마시고 적극 활용해서 잘 받아들여 주시면 수험 시간이 그만큼 기간이 단축될 겁니다. 두 문자 제가 좋아하는 두 문자 되게 많거든요. 귀여운 두 문자 막 이런 거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수험생분이 와서 알려주시기도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막 그런 거 하면서 이제 제가 다음 수업에 이거 반영해야지 막 하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재밌습니다. 두 문자. 하지만 두 문자도 제대로 알아두셔야 된다. 잘못된 두 문자 알아두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25년도에 72번 문제 확인하시고요. 합격을 위한 학습법 봅시다. 1단계. 결론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얘랑 비슷한 거예요. 다양한 판례를 결론 위주로 알아두는 게 필요하다. 이런 사건에서는 OX 어떻게 되는지. 결론만 확실하게 알고 있어도 합격권의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결론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관련된 이론 그리고 배경, 관련 법리, 그 판례의 사실관계를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것일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도 많이 드려요. 여러분 이거 판례 이렇게 흘러와서 이렇게 가는 거 아시겠죠? 저한테 설명도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근데 결론은 몰라. 안 돼요. 가장 위험한 거예요. 아시겠죠? 공부하다 보면 그냥 재미있거든요. 판례 같은 거 설명드리고 막 이러다 보면. 근데 결론 까먹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관계 설명드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근데 여기서요. 시험에 나온 건 이겁니다. 라고 한 번씩 짚어드립니다. 꼭 그걸 확인하셔야 되고요. 1번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행정소송법에는 당사자 소송에 관한 규정을 민중소송에 준용하는 조항이 없다. 이거는요. 어떤 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이 없다 있다니까 이거 X거든요. 있어요. 그냥 알고 있으면 맞히는 거고 모르고 있으면 틀리는 것 뿐이에요. 이런 거는 뭔가 왜가 많이 개입될 확률이 많이 적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결론 위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이건 조문 문제예요. 정확한 조문. 2번. 우리를 어렵게 하는 채석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채석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하여 수허가자의 지위를 양수한 양수인은 처분의 취소를 할 원고 적격이 있다. 와, 보기만 해도 너무 하나도 모르시겠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결론은 이겁니다.
양수인은 원고적격 있다잖아요. 그죠? 결론은 동그라미. 양수인은 원고적격이 있거든요. 왜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채석허가 이런 거 좀 알아야지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설명드립니다. 채석허가 뭐냐고요? 돌 캐는 허가. 어디서 돌을 캐는데? 야산에서 돌을 캐는 허가야. 내 산이야? 응, 네 산이야. 내 산에서 내가 돌 캐는데 무슨 허가가 필요해? 가서 돌을 주워오는 거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큰 덤프트럭과 포크레인 투입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큰 돌 캐가지고 공사장에 파는 거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산인데 안 된다니까요. 허가 받으셔야 돼요. 왜? 산사태의 위험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채석 허가 받아야 됩니다. 내 거라고 하더라도요. 관할 행정청은 뭔가 채석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같은 느낌은 드시죠. 채석 허가 취소를 했대. 근데 채석 허가를 줬다가 취소해버렸대요. 이유가 뭘까요? 이거 왜가 중요하잖아요. 궁금하잖아요. 왜 그랬는지. 그죠? 원래 중요하진 않아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허가 취소를 했으니까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근데 왜 했냐면 관련된 사실관계를 보면 막 내용이 있어요. 보시면 수허가자의 지위를 양수했다라는 말이 있죠. 수허가자, 받을 수, 허가자, 허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산 주인이라고 첫 번째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수허가자의 지위를 양수했대요. 아, 허가는 내가 받았는데 내가 그 돌을 캐서 팔기 귀찮아서 쟤한테 넘긴 거예요. 내가 받은 허가를 쟤한테 넘기는 거 가능해? 네, 가능합니다. 개인 택시 면허 여러분 양도 양수한 거 알고 계세요? 개인 택시 면허가 저 사람한테 나왔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개인 택시 면허를 이 사람한테 팔 수가 있어요. 모르셨죠? 모르시는 분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택시 면허는 지자체에서 총량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10,000개가 있다 그러면 10,000개를 일단 신청을 받아가지고 갖고 그 요건을 충족하신 분한테 일단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그 10,000개가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그냥 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채석허가가 갑한테 나왔죠. 근데 갑이 을한테 넘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경우에 양수인 바로 허가자의 지위를 양수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사람이 채석허가 취소 처분이 나왔는데 그 사람은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사실관계 들어가면 여기서 말씀드릴 게 한 2가지 더 있는데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런 판례가 나오면 채석허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 관련된 내용까지도 설명을 드리면서 확실하게 이해는 시켜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채석허가 나오고 양수인 나오면 원고적격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결론 위주로 많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니까. 이게 행소법에서 나오는 거고 3번 이번에는 순위가 다른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후순위 상속인도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후순위 상속인이라는 말 나오면 실종 선고 청구 못 하거든요. 이렇게 결론 알고 가시고 이건 되게 어려운 판례는 아닙니다. 상속인 갑, 을, 병, 정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누굴 죽일 것 같으세요? 제가 갑을 죽이겠죠. 그죠? 갑한테 가장 지금 많이 달려 있잖아요. 그죠? 갑을 죽여봅시다. 자, 갑을 죽이면 1순위 상속인 누구예요? 병입니다. 병. 직계 비속으로 가요. 그죠? 직계 비속으로 가는데 그러면 배우자는요?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좀 더 비중은 많아요. 1대 1.5로 받습니다. 1순위 상속인. 근데 만약에 병이 없어요. 병이 없는 상황이야. 그럼 2순위 상속인 누구예요? 직계 존속으로 갑니다. 얘가 받으면서 당연히 배우자는 동순위로 받게 되니까 1대 1.5로 받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직계 비속도 없고 직계 존속도 없어. 그러면 형제자매. 그리고 형제자매도 없어. 그렇다면 그 사촌 이내 친족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3순위 그걸 3순위 4순위라고 하거든요. 형제자매가 3순위야. 만약에 직계 비속도 없고 직계 존속도 없었어요. 그러면 형제자매로 가야 되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배우자가 있어. 그럼 형제자매한테는 아예 안 가고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게 되는 겁니다. 1순위 2순위일 때만 배우자가 같이 받는 거고요. 1순위 2순위가 없으면 배우자 단독 상속으로 가는 거예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형제자매로 간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자, 지금 병도 있고 정도 있습니다. 직계 비속도 있고요. 직계 존속도 있어요. 그렇다면 갑이 가지고 있는 돈은 이렇게 배분되고 끝나는 거예요. 얘한테는 못 간다고요. 아시겠죠? 이 사람을 이때 후순위 상속인이라고 하고 이 사람을 선순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사람이 갑이 확실하게 죽은 게 아니고요. 부재 상태야. 실종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류상 그 사람을 죽이는 게 필요하거든요. 실종됐으면 그 사람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죽어야만
죽었다고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를 할 수가 있고 민법에서 사망 이퀄 상속이란 말입니다. 상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민법은 재산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상속을 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아직 죽지 않고 실종만 된 상태예요. 근데 직계 비속도 있고 직계 존속이 있어요. 이 사람을 어쨌든 이제 이 사람 입장에 병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 안타깝지만 어쨌든 사망 신고 사망이 되어야만 상속이 돼서 나머지 살은 사람은 그 삶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 그죠? 아버지를 서류상으로 어쩔 수 없이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게 실종 선고예요. 실종 선고. 실종 선고가 나오면 사망이 되었다는 효과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병이 실종 선고, 갑 실종 선고 해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사망으로 간주가 되면 이 사람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병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럼 정이 실종 선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 안 돼? 법에 있어? 법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보는 거죠? 판례를 보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런 사건에서 정이 실종 선고 청구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법원이 너는 얘가 죽는다고 해도 상속이 얘랑 얘한테 되지 너한테는 되는 게 아니잖아. 근데 너가 왜 실종 선고를 청구하는 거야? 실종 선고를 청구하는 거야? 안 돼! 이렇게 본 사례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관계. 그 다음에 결론은 쉬워요. 후순위 상속인 나오면 그냥 얘는 권한이 없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민법이 좀 더 재밌는 것 같은데. 네. 민법에선 일반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당근 거래는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뭐 허가를 신청해서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죠? 뭔가 공법 관계 뭐 허가 신청해서 받았다든지 영업 허가 취소를 먹었다든지 뭐 이런 거 없잖아요, 보통. 그래서 행소법은 약간은 동떨어진 느낌이 듭니다, 현실이랑.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에서는 행정법 관계가 많이 있진 않거든요. 있긴 있어요. 여러분들 허가 받으신 거 있어요. 운전면허 받으셨잖아요. 그죠? 운전면허. 대표적인 행정법 관계에서 받은 나한테 수익적인 처분이었죠. 그런 것들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많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잘 안 와닿아요. 근데 민법은 좀 와닿는 게 몇 개 있습니다. 당근 거래, 미성년자랑 가끔씩 그런 글들 써 있지 않아요? 미성년자하고는 거래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는 걸까? 하면 안 되거든요. 미성년자랑 거래했는데 미성년자가 그날 갑자기 당근톡을 여러분 핸드폰을 팔았어요. 미성년자한테. 한 3일 3달 정도 있다가 미성년자가 갑자기 당근톡을 합니다. 3달 전에 핸드폰 사간 사람인데요. 취소할게요. 다시 돈 돌려주세요. 돌려주셔야 돼요. 그 핸드폰 받으시면 됩니다. 그 핸드폰이 깨졌어. 깨진 상태 그대로 돌려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법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있거든요. 언제까지? 그 사람이 성년자가 되고 나서 3년까지. 아니면 그 거래를 체결한 날부터 10년까지 미성년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미성년자랑 거래하면 안 되시겠죠? 이런 거를 가끔씩 말씀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당근 미성년자랑 거래하시면 안 돼요. 근데 하시지 않으시나요? 별로 신경 안 쓰시죠? 저도 한 거 있는 것 같은데. 네. 민법에서 조금 더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몇 개 나오긴 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민법을 선택해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수험은 1차 시험 합격을 목표로 해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 건 안 됩니다. 내가 나중에 합격을 하고 나서 뭐가 더 유리할까? 라는 거를 기준으로 선택하시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수험을 통과하는 게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하거든요. 아시겠죠? 제가 좋아했던 아까 전에 그 1단계, 2단계 판다라는 걸 말씀해 주신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가끔씩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게 가끔씩 저한테 오셔가지고 인권 변호사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라는 걸 많이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변호사가 되셔야죠. 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수험은 합격하시는 게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 나중에 많은 것들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나중에 좀 생각합시다. 아시겠죠? 물론 힘든 수험 생활을 겪으면서 그런 동기부여들이 여러분들한테 큰 힘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근본적인 목적이 되면 글쎄요. 저는 좀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수험은 수험답게 항상. 관련 내용을 숙지하자.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1단계. 1단계가 뭐였지? 결론을 알자. 결론을 알기가 어려우니까 왜를 많이 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내용도 같이 정리했으면 좋겠네요.
암기한 것을 장기 기억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입니다. 기억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관련 개념을 숙지하거나 비교 판례 등등 같이 공부하는 게 필요하죠. 이건 되는데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건 안 되네. 이건 되고 비슷한 애들로 이런 애들도 다 O야. 이렇게 알면 좀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최대한 많이 이용을 하자라는 겁니다. 시간이 그래도 좀 됐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